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온 국민은 오늘 5.18의 정신을 되새기고 정치 지도자들은 진상규명의 미흡함과 정쟁 속에서 번진 망언을 사과하며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민주항쟁의 정신과 그때 이뤄낸 모두가 크게 하나가 되는 대동정신이 오늘 우리에게서 되살아나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이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한 자릿수여서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클럽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연락이 안 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역학조사 때 신분을 속였던 인천 학원 강사. 이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와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시작되고 나머지 학년들의 등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3원칙을 소개하고 국제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연설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이 신문사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북한군의 개입설을 직접 언급했다는 기록이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정규군이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입수한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처음으로 5.18 시민군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압에 쓰러져간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꼭대기와 행사장 곳곳이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시민 모습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지난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옛 전남도청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한 곳인데다 시민군이 최후 항쟁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 이 자리가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라 감사해요, 여기 사는 것을. 예년과 달리 경과 보고도 5.18 유가족인 대학생이 낭독했습니다. 5.18을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제대로 알고 기억하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26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했고 평범한 학생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시민군은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도 5.18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감과 울림을 줬습니다. 안간데 없이 당신을 찾아 헤매던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천지 누가 알까요?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유족과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된 가족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올 때마다 일하고 가슴 아프고 그때 그러고 안 맞고 이랬으면 조금 더 살고 그럴 것인데. 5.18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참배객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모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지만 40주년을 맞은 5.18의 추모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의 진실 고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5월 정신은 미래 세대에도 용기의 원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참석한 5.18 기념식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남편을 잃고 3남매를 키워낸 부인의 사연을 듣고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천지 누가 알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80년 5월 발포 명령자를 찾고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위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두환 씨를 포함해 신군부 세력을 향한 진실 고백 촉구로 볼 수 있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새겨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0년 전 5월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돌아봤습니다.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부모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됐지만 미래 세대에도 용기의 원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광주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병상이 부족한 대구에 제일 먼저 광주가 손을 내민 점을 들며 5월 정신은 우리의 저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살아있는 자들의 과제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에도 여전히 전두환 자택 앞은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민간인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실체적인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을 맞은 아침,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 집 앞은 시민단체와 취재진, 경찰까지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두환아 사죄하라! 전두환아 사죄하라! 시민단체들은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빌고 전 씨가 숨긴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수사하라고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전두환 씨에 대한 구속과 강제 수사,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끝까지 전두환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 측은 여전히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5.18 운동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민간인들을 학살한 경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라는 요구는 그대로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들은 전 씨를 상대로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주택 대문 아래로 전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 상당수의 인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활동을 개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 확인 등 진상규명의 핵심 7개 과제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는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해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 후 희생자 가족들의 한과 아픔이 켜켜이 쌓인 40년의 세월,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야 했던 그날의 진실이 이제라도 명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은 이제 5.18 조사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5.18 광주항쟁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뉴스타파가 일본 외무성 문서 5.18
상황이 담겨 있는 일본 외무성 문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그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뉴스타파가 이제 광주항해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고 예. 일본에서도 이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이번에 저희 뉴스타파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광주 사태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요. 예. 1980년 5월과 6월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외무성 본국에다 보낸 내용들이 예. 총 164건의 정보 보고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나 영사의 직원들이 한국의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예. 직접 나눈 대화들을 정보 보고 형식으로 일본에 타전한 문서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5.18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쪽 외교 문서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일본 외교 문서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예. 신청하자마자 바로 공개해서 줄 리는 없고 이게 한참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측에서는 일단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필요하다. 요 심사라고 예, 그런 기간을 설정해 두고 한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예. 그 비공개 처리를 한 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164건은 예, 실명, 비실명 처리를 하고 저희 뉴스타파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11을 갖다 우리가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부릅니다만 네. 전두환이 그 후에 바로 자기가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의장으로 등극하려고 이건 마치 5.16 직후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공개한 내용은 전두환이 5.18을 앞두고 군사혁명위원회, 즉 훈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 우두머리에 바로 전두환이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으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예,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명 모두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조직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의장, 별 3개인 중장인 전두환 씨가 의장이 돼 의장이 있고 됐고. 그 밑에 별 4개 대장 이희성 씨가 부의장으로 돼 있는데요.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고 이희성 씨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그 전두환이 이희성 씨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총지휘관보다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네, 그래서 예. 당시 최고 권력자가 바로 전두환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낯익은 이름들 다 나옵니다. 노태우, 김복동, 유학성, 황영시 등등등등.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게 어떤 조직인 겁니까? 그때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이후에 만들었던 이 군사혁명위원회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군인들로 이루어진 이 조직으로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18 이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국보위가 그렇죠. 이제 국보위.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찬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일본 외무성에서 입수한 이 문서를 보면 전두환이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에 만든 군사혁명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이 훈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좀 더 12.12 쿠데타 이후에 좀 더 치밀하게 권력 찬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쿠데타도 성공을 했고 이제 계엄군 자체가 다 자기 휘하에 들어와 있는데 만들려고 했는데 손을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당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에 갔다가 예. 5월 16일 날 귀국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최규하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최강수 씨가 예. 이 일본 쪽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정보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신현학 국무총리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 이제 5.17 비상기함 광주항쟁까지 이어지면서 최규하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군사 쿠데타, 군사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1980년 2월에는 이제 흔히 언론계에서 얘기 많이 되는 것은 이제 K 공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전두환을 왕으로 만들자, 킹 공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이제 언론사들을 다 검열하고 탄압하는 과정이 이제 K 공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전에는 이 혁명위원회가 등장을 했군요. 그러면 그 부인 이순자 씨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 자기 자서전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 남편한테 다음
왕자를 이어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군요. 뭐 여기 보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대통령하고 당시 국무총리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그 얘기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계속 극우 세력 쪽에서는 북한군이 저지른 거다, 뒤에서 충동질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원조가 전두환 씨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일본 외무성 문서에 네. 1980년 5월 24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사건은 일찍이 여수 반란 사건처럼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처럼 과격분자의 투쟁 형태로 되어 있다. 김일성이 정면 전쟁으로 쳐들어온다면 미군도 있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지만 김일성은 영리하게 2천에서 3천 명의 비정규군에 의한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김일성이 비정규군 3천 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네.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언론사 편집국장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흘리는 듯하게.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예. 경향신문과 문화방송의 모 기자들이 일본 대사를 만나서 전라도 해상 근처로 해서 공중투하로 게릴라 침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 항쟁 직후부터 북한군 개입설이 계속 확산돼 왔는데 그 시작은 바로 전두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 편집국장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향응을 베풀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계획 같은 걸 슬쩍슬쩍 얘기하고 나중에 촌지도 돌리고 했다는 아주 유명한 모임인데 요 전에는 또 언론사 사장들을 만나서 압박하고 그랬던 그 모임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흘리고 그다음에는 또 기자들이 주변에다 퍼뜨리고 이렇게 되는군요. 참 답답한 일이군요, 진짜. 그리고 자기도 자서전에서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얘기를 쭉 또 실체도 없는데도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일본 외무성 문서에 보면 일본 대사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가 미국 대사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일본 대사에게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3일 오후 미국 대사와 대화. 북한의 움직임에 이상이 없다. 시민 측은 4,000정의 중화기 가운데 이미 2,000정을 군에 넘겨주었다. 군과 시민 측이 교섭을 계속하고 있어서 타협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광주 상공에 소형 경보기가 떠 있다. 미 국무부는 당분간 전라도에 여행 금지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북한 개입설이라는 게 자체가 미국이 소형 경보기까지 띄워서 북한군 개입이 없다라고 확인한 이상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과 일본 또 한국군의 정보 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텐데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데 전두환 측에서는 계속 푸는 거군요. 이렇게 슬슬. 그럼 외무성 문서는 뭐 상당히 여러 페이지의 분량을 확보하셨는데 이 얘기가 다는 아니겠죠. 또 어떤 게 앞으로 보도가 됩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164건의 문서고요. 그 페이지 수로 하면 500쪽이 넘는데 500쪽.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도할 내용은 이제 전두환이 그동안 자기는 광주 학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5.18 당시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으며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나름대로의 언론 탄압이든 정치 탄압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결국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연결되다 보면 5.18 때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였고 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지 결국 이런 것들까지 이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강 기자. 감사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치러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당시 희생된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이후 5.18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마다 빠지지 않고 불렸는데요. 지난 1997년 5.18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이후에는 정부 주관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재창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을 기념식의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고 식전 행사에 넣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2011년부터는 곡의 재창이 완전히 폐지돼 합창단이 부르는 곡을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이 재창곡은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지만 합창곡은 따라 부를지의 여부가 선택 사항인데요. 당시 야권과 5.18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재창, 합창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작곡가 김형석 씨의 편곡 그리고 가수 이은미 씨의 목소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2020 임을 위한 행진곡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은 내일 이은미 씨를 모시고 노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4차 전파 사례도 확인됐고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죠. 이현아 기자. 네. 예.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요. 신규 확진자는 19명이 늘어서 현재까지는 11,069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역별 감염자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4명인데요.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충북에서 각각 2명씩, 또 대구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폭발적 확산은 막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확진자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일에는 무려 35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요. 16일부터는 사흘째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가장 걱정했던 건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으니까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이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건데 부천 나이트클럽도 들렸다고 얘기가 있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 사례자 확진자인데요. 예. 시점이 일단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국적 남성인데 이후에 문제는 9일 밤이었습니다. 부천의 나이트클럽도 방문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인데요. 이 남성은 또 나이트클럽을 다녀온 이후에 호프집과 노래방도 방문을 했고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한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5월 14일, 15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당겨서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 현재 방역당국은 나이트클럽으로부터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해당 남성이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을 당시 고객이 한 25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250명. 예.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이제 집단 감염에서 또 문제가 됐던 인천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강사 때문에 또 지역 감염된 사례가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해당 학원 강사가 탔던 이 택시의 택시 기사와 또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로써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 기사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에 자신이 몰던 택시에 학원 강사를 태운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2주간 별 증상이 없다가 지난 17일 감기 증세를 보여서 보건소에 찾았다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택시기사의 부인 역시 남편의 확진 판정 이후에 같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 해당 학원 강사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나머지 택시기사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태운 승객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43명인데 이 143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검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인원이 계속 나옵니다. 250명, 143명 막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 환자의 수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3차 사례, 4차 사례가 나오는 걸 봐서는 뭐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요, 그 환자 발생 추이 자체가 뭐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감염 발생 범위가 11개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 학원 강사 사례뿐 아니라 오늘 서울 영등포에서도요, 70대 여성의 3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는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 서울 도봉구소재 노래방에서 3차 감염된 환자와 또 접촉 후에 4차 감염된 사례 등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4차 감염이 이미 나타났고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확산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사항입니다. 방역 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또 이와 함께 완치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재양성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라고 보고요. 재완치 후에 진단 검사 또 2주간 추가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신고하시고 자진해서 검사 다 받아주시고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여기서 종집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확산세는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그 배경에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방역 지침 지키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이태원 클럽. 지난 7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제2의 신천지 교회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클럽발 확진자가 17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하루 100명에서 200명까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던 신천지 집단 감염과는 달리 차츰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양상입니다. 클럽에서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전염된 학생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신도 78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도 감염됐지만 같이 근무했던 직원 89명 모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교회와 콜센터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2m 이상 자리를 띄워 앉도록 하는 등 거리 두기를 지키고 더불어 정기적으로 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곳은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N차 감염 연결고리가 사전에 차단된 것이 신천지 사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은 방역 생활 수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지키시고 또 서로 잘 지키도록 이렇게 개개인이 참여하시면서 성공적으로 공동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방역당국도 이번 이태원 사태가 기본적인 생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발 확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상황에서 고3 등교 수업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안심은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들이 지난달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사과의 뜻도 전했지만 당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의 민규, 4사람이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모임을 갖고 이태원 음식점과 주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온 문제의 이태원 클럽을 가지 않았고 첫 확진자가 다녀간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사람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기본 수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은 데다 입장 발표도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4사람은 지난주부터 이태원 방문 의혹이 불거졌지만 끝까지 입장을 보류하다 한 연예 매체의 단독 보도 후에야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밝힌 듯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일부 멤버는 잠복기 2주일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에도 출연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소속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무책임한 행동과 때늦은 사과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모레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들은 매일 등교하지만 나머지 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그 방법은 학교가 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 방식도 등교 개학 날짜처럼 학년별, 학교별로 다릅니다. 먼저 입시나 취업을 앞둔 고3은 예전처럼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합니다. 다만 수행평가 등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교에 가되 수업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나 일주일에 2, 3일 등교하는 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등하교나 급식 시간에 시차를 둬서 운영하고 급식은 한 방향 앉기, 한 자리씩 뛰어 앉기, 배식 시간 연장 등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등교 수업 초기에는 급식의 간편식을 고려하고 도시락 지참도 허용됩니다. 학교 내 위생수칙 지도나 발열 체크를 위해서도 7천여 명의 인력을 지원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은 첫날인 오늘 전국 주민센터마다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침부터 주민들이 센터에 몰렸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구 인원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려 하자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인 세월의 서버가 접속이 폭증하자 마비된 겁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주민 명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신청을 받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죠.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오래 걸리죠. 왜냐면 이게 주소 이런 거는 또 서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금을 충전해서 주는 선불카드가 도착하지 않아 지급이 늦춰진 곳도 있습니다. 한번 왔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좀 좋았는데 또 내일 또 오려고 하니까 또 시간 또 내서 또 와야 하고 좀 번거롭습니다. 네. 주민센터 신청 역시 오부제로 진행하는데 이를 모르고 왔다가 헛걸음을 한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본 사람은 그래 왔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팔잖아요. 죄송할 때 들어오고 싶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옷 짠내서 온 사람들이 오늘 해주면 좋지. 주민센터 방문자 중에는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많은 만큼 좀 더 세심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방역 사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 OECD에 속한 32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상승했습니다. 예, 국내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샵 0945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독 반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가까운 이유는요. 방역의 성공이죠. 방역.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국내 신문들에서는 언론들에서는 이제 지난달하고 이제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지수의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3월달은 사실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한창 코로나 사태가 나라들마다 진전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달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로 사실 지난해 세계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면서 다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반전을 한 이런 모양이고 G7만 하더라도 연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OECD 국가도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덜 파괴됐기 때문인 거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낙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4월 달까지거든요. 예. 근데 4월 달부터 지금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있잖아요. 5월 달에요. 요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일부는 보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발의 오줌 누기고요. 언발의 오줌 누기고 내수를 그러니까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를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올해 그러니까 매달 주지 못하더라도 한 3, 4회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3, 4회. 어쨌든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겠죠. 저는 한 3, 4회 정도 하게 되면은 플러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한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의 예산이면 되거든요. 지원요. 그리고 바닥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더 떨어졌다가 쭉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닥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그 2차 파동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겪었듯이요. 그렇죠. 지금 뭐 주요 국가들도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2차 파동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잠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2차 파동이 오게 되면은 경제가 그러니까는 사실 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지금 점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외 의존도가 너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구조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상황이 좀 좋아지고 중국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좀 보이겠지 했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지난 8주 동안에요.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화 이제 됐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방치를 했었어서 사실은요.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가 처음 청구하는 사람 기준인데 8주 동안에 3,3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3,300만 명이면 미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22.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기존 실업률은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한 4%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한 25%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세계 대공황 때가 한 25%였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 그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짧아요. 최대 6개월까지 뿐이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료보험이 이 직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아주 이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직장에 연계돼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의료보험에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내몰리게 되면은 실업급여가 6개월만 지급되니까는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끊어지는데 자신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이제 미성년자들까지 혜택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물론 극우 시민층을 중심으로지만은 총 들고 그러니까 말 경제활동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들은 코로나보다도 경제 때문에 먼저 죽겠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노동시장에 구조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잘 된 나라로 그동안에는 굉장히 그걸 찬양으로 했었는데 미국은 정규직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해고하기 쉬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요.
임시직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해고가 쉬우려면은 반면에 사회 보장 시스템이 제일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 보장 시스템은 약하면서 해고하기 쉬우니까는 이게 참극으로 이제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이 재개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통제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재개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심한 2차 파동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뭐 예고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실업에서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히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일시 휴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속 지금 그러니까 한 110만 명대에서 한 160만 명대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도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벗어날 때까지 소득 지원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이제 갖고 있다가 떨려나면은 뭐 주당 뭐 600불 준다 그래갖고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꽤나 많이 준다. 그 자기가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네 했는데 그게 짧군요, 기간이. 그렇죠. 예. 근데 유럽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붙잡고 있도록 하는 거고 미국은 잘려 나간 다음에 그냥 일단 실업수당을 주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변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기 실업률이라는 것이 대개 이제 미국은 6개월 이상으로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쫓아가지고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장기 실업률의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6개월로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OECD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러니까 1년, 2년까지도 이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실업률이 미국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요. 장기 실업자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고 의료보험 서비스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근데 유럽은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그냥 사회보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견디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타나는데 장기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거 보게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 스타일로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가끔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장기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유럽보다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가요. 취약하다 보니까는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방역이 성공하다 보니까는 이게 방역이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우리도 대참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강화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논의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도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그 국가가 고용 보장제를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을 뭐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쏟아붓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쏟아부어야 그게 효과를 잘 발휘하는 거지. 막 그냥 정신없이 쏟아부어가 되는 건 아니군요. 어렵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승권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한가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오늘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에서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마스크 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혹시 마스크 착용을 예를 두는 곳도 있나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하여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게 됩니다. 국내선에 한해서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시국이 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니까 안전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하는 게 그 손님들이나 또 아니면 승무원들한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장소에서는 좀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 취약국에 1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 개발될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주간지 블룸버그의 산하 연구소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한국의 GDP는 마이너스 1.4% 역성장, 국가 채무 비율은 50%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고서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단기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때를 봐서 한국의 GDP는 마이너스 1.4, 추가 부양책을 계속 써서 돈을 쓸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37에서 46%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긴 맞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GDP가 국가 채무 비율 쭉 볼 때 50%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간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2.1%, 상당히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신 뉴스를 받아 쓴 신문들의 제목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보시죠. 블룸버그 경고, 블룸버그 경고, 경고,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난리 났다며 블룸버그가 한국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블룸버그의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원문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은 국가 채무가 낮아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실행할 여유가 있다. 부채가 증가는 하겠지만
G20 선진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일 거다. 1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당신네들은 참 기분 좋겠다. 굿뉴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째서 한국 언론으로 건너오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블룸버그가 큰일 났다고 경고한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선언했습니다. 5.18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전일 빌딩을 찾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곧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의 정치적 자산인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기념식비 향한 곳은 40년 전 계엄군의 헬기 사격탄은 245개가 고스란히 보존된 전일 빌딩이었습니다. 5월 광주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사 중심에 바로 5.18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망언에 사과하며 정치권 내 자성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인터넷 공간에 퍼져 있는 가짜뉴스도 이참에 뿌리 뽑자는 취지입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는 역사 왜곡과 날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젖먹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5.18 진상규명이 9차례나 진행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에 다시 시작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사 권한을 확대해 최초 발포명령자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포명령자 규명,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이미 민주당 당선인 일부가 5.18 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내건 데 이어 문 대통령과 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177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인 만큼 5.18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나 5.18 정신을 계승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에 사과했던 터라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이 아닌 당 차원의 사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에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들이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 우리 5월 영령들을 위해서 사죄해 주신 데 비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월 단체 법정화와 5.18 진상규명 관련법 처리 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진상규명 방식과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위나 소위나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의 징계 수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당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정부 공식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지도부와 21대 당선인들이 광주를 찾아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좀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댓글만 걸지 말고요. 이게 40년인데 여태까지 규명이 안 되고 전두환이는 지금도 골프 치러 다니니 우리가 피를 토하고 죽어요. 통합당 지도부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하면서 태극기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추천 극우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탓에 진실규명에 힘쓰겠다던 통합당 지도부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들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이 검찰로 옮겨지며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가까스로 불렸던 문형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반성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까만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경찰 손에 이끌려 나오는 남성. 둥그스름한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쓴 갓갓은 무심하고 태연한 표정입니다. 갓갓 문형욱 얼굴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입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반성하는 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린 여학생 수십 명을 협박해 끔찍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했고 또 그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서 공유했습니다. 문형욱은 자신의 그릇된 성관념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착취 영상물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여러 번 지시했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는 3건 정도였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는 문형욱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 11명을 더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제작, 협박 등 혐의로 구속한 문형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문형욱이 지난 2015년부터 범행했다고 진술한 만큼 다른 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한 경기 안성시의 쉼터 건물입니다. 설립재원은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 원. 이 가운데 7억 5천만 원이 땅과 건물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그 사장이 거기에 살려고 이제 거주 목적으로 잘 졌죠. 비싼 자재로. 그리고 조경,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하지만 당시 근처 다른 주택 시세가 4억 원을 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중개한 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친분이 있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아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이른바 업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약간 소개만 해준 거예요. 소개만? 이익상 하나도 없고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당시 건물을 구하느라 급한 상황이었고 가격 역시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 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이 건물은 지난달 23일 팔렸는데 살 때의 절반 수준인 4억 2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년 동안 공시지가만 2배 가까이 오른 상황. 헐값 매각 의혹도 덩달아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16년 쉼터 사업이 중단된 뒤 건물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에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윤미향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면서
진상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2012년에 경매로 산 아파트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10개월 뒤라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2억 2,6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곽 의원은 즉각 자금 출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매 비용은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는데 자녀 유학비까지 어떻게 많은 현금을 보유했느냐며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사용처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그러자 곽 의원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등기를 살펴봤더니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10달 뒤인 2013년 1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 유학자금 출처도 거짓말하더니 또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이어 아파트 경매 논란까지 의혹이 계속되자 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던 당내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오른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본인 소명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요구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조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기조 속에서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조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친일 공세라며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커녕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마냥 감싸 안을 수만은 없다는 현실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6365님이 전두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9330님, 40년이 지났어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국민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도 광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줬으면 합니다. 해주셨고요. 예, 유튜브에서 베르킨 게토릭스님은요. 5.18 민주화 운동 덕분에 민주주의를 누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제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3050님, 학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교실에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4차 전파까지 있는데 등교가 위험한 도박이 될까 우려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투빅의 함께 걷는 길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지치고 힘들어도 항상 함께